자, 오늘 오후 강의는요, 당신을 기만하는 언론의 실체다. 오늘도 조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알아야 될 지식, 특별히 뉴월드 오더를 우리가 알에 있어서 오늘 꼭 들어야 될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월호가 물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진도 팽목항에 있었나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알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언론이 세월호가 거기 빠졌다라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창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제일 그 역할이 큽니다.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언론은 우리에게 사실을 보도하지만 진실을 보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적이 있나요? 왜 세월호가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진실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나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언론은 사실만 보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사실보다는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거짓말인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자녀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진실을 파고들어 보면 어쩌면 거짓말한 아이보다 물론 거짓말이 좋다고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한 아이보다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 환경,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이 훨씬 더 큰 잘못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에 있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살아감에 있어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고 그 사실대로 그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짜 진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진실을 파악해내는 거, 이건 대단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거짓이 아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 증시가 2만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실이 정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 아시면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렇구나. 언론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언론이 말한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내가 파악하면서 걸러서 언론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언론의 여러 가지 미혹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는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만하는 언론의 실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최근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의 주가가 최근 빠르게 올라서요. 지난 4월 10일이죠. 장중한 때 2만 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니케이 225의 주가가 2만 포인트를 넘어선 것은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증시에서 15년 만에. 2000년 4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요, 1989년 말에 약 3만 9천 포인트로 정점을 찍었고요. 그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15년 만에 2만이기 때문에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니케이 225 지수는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신문이 산출한 지수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5개가 있습니다. 도쿄에 있고요, 오사카에 있고, 나고야에 있고, 후쿠오카에 있고, 삿포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있는데, 근데 이 도쿄 증권거래소가 거의 운영되는 유일한 그런 일본의 증권거래소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3대 증권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2015년 2월의 경우 총 거래액이 일본 증시의 총 거래액이 약 6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액이 59조 1553억 엔이었습니다. 거의 100%.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증권거래소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이렇게 5개 있는 것 중에 도쿄 증권거래소만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시장 하면 이거로 도쿄 증권거래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니케이 225가 15년 만에 이 니케이 225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니케이 225의 지수가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2만 포인트를 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따 제가 왜 일본 증시가 이렇게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료만 조금 검색하면.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이라면 이런 자료를 검색해서 기사를 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의 행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조선일보 4월 22일자 제목입니다. 탄력받는 아베노믹스. 한국경제 4월 22일자 일본 깜짝 무역 흑자 주가 2만 돌파 다시 탄력받는 아베노믹스. 한겨레 4월 22일자 일본 3월 무역 수지 33개월 만에 흑자. 여러분, 이 무역 흑자도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출 증가에 의해서인 게 아니고요. 수입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토마토 4월 22일자 고맙다 엔저. 한국경제 3월 30일자 아베노미스 일본 경제 부활 이끄나. 아시아투데이 4월 22일자 2만 선을 넘은 일본 증시 아베노미스 효과 때문. 자, 이렇게 마치 일본 경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나는 것처럼 포장해서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단지 2만 포인트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 단순 사실 하나를 갖고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고 있어, 성공하고 있어, 일본이 살아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언론입니다. 또한 정부도 이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예전에 주가가 좀 뛰었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예, 최경환 노믹스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뛴다는 것 때문에 언론도 정부도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일본을 본받자, 아베노믹스를 본받자 이런 말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본 증시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기금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본은행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 위주, 수출기업 위주의 실적 개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도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정말 부인하기 힘든 그런 팩트로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 증시가 오른 이유, 첫 번째 연기금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및 정부 기관이 지금 일본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일본 공적 연기금이 있습니다. 일본 공적 연기금. 여러분 현재 이 일본 공적 연기금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자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인데요. 약자로 GPIF라고 읽는데요. 이 GPIF가 최근 몇 년 사이 그 일본 그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지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렸냐면 2012년에는 그러니까 일본 주식 관련된 자산이 12조에서 15조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말에 27조엔으로 3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엄청 사재 낀 겁니다. 일본 주식을. 감이 안 옵니까? 일본 주식이 왜 오르고 있냐? 그 첫 번째가 연기금이요. 지금 그 일본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그 힘에 입어가지고 지금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런 연기금뿐만 아니고 여러분 일본 은행도 지금 엄청나게 이 주식 관련된 그 자산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은행은 ETF라고 하죠. 주가지수 연계 펀드인데요. 이것을 지금 대량 매입하고 있거든요. 2012년 1월에 8,478억엔 정도였던 ETF 규모가요. 올해 3월 현재 그러니까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조 4,835억엔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주식 자산과 합치면 5조 8천억엔이 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지금 일본의 국내 주식을 얼만큼을 갖고 있냐? 5조 8천억엔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것들을 5조 8천억엔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은행이.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이 지금 개입한 겁니다. 시장에. 2013년 4월 아베노믹스가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그때 일본은행은 연간 1조엔 규모의 ETF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요. 그때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일본 정부가 또 발표했거든요. 그때는 ETF 매입 규모를 3조엔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본은행이 지난 2년 동안,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고 지난 2년 동안 대략 3일에 한 번꼴로 주식시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채 매입도 역시 지금 일본은행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요. 2014년 11월에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국채 발행액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그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인들이 그걸 사주든가 외국의 연기금이 사주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떤 현상이냐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일본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 뭘 생각하면 됩니까? 예,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미 연준이 사주고 돈을 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습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014년 11월 한 달간 10조 7천억 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액은요, 11조 엔을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국채 발행액은 10조 7천억이에요. 근데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액은 11조 엔을 넘었어요. 무슨 뜻이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일본 은행이 모두 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관이 시장에 내놓은 일본 국채 그 매물도 일본 은행이 또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의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일본 국채를 사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즉, 다른 말로 하면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의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일본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GDP 대비 250%가 넘는 정부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일본 은행 때문이고, 또 일본의 주가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지금 뛰고 있는, 실물과 완전하게 따르게 놀면서도 그렇게 뛰고 있는 이유 역시 또 일본 은행이 개입해서 그 주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 국채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 은행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일본 국채를 팔려고 내놓은 그 매물 역시 일본 은행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걸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로 재정화폐화라고 합니다. 재정화폐화. 무슨 뜻이냐? 재정화폐화란 무슨 뜻이냐?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가 신용이 떨어지면 이 투자자들이 줄어들고요. 일본 정부의 국채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발행한 그 채권을 민간이나 혹은 해외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럼 그 국채 발행한 것을 민간이나 혹은 해외 투자자들이 사줘야지 돈이 도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현상, 이것을 재정화폐화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정화폐화가 남발되면요, 돈이 시장에 마구 풀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마구 풀린 돈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더 이상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든요. 반드시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물가는 한없이 치솟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를 아베게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노믹스의 끝은요, 바로 이런 현상을 부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 의원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본은행에 약발이 닿으면, 다시 말해서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 국채를 사주는 것을 이게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심지어 FRB도 영원히 돈을 찍어낼 수 없어서 지금 테이퍼링이다, 뭐 양적 완화 축소다, 뭐 양적 완화 종료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뭐 준기축통화국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은행이 언제까지 이걸 대신해 주겠어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언젠간 약발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200엔 그 이상까지도 주저앉을 수도 있다. 라면서 일본의 악성 인플레와 디폴트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느 순간 일본 경제가 아니고 일본 자체가 파산할 것이다. 일본의 참 의원이 블룸버그 인터뷰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일본 증시가 오른 이유라니까요. 또 하나, 대기업 위주의 실적 개선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일본에는 도요타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일본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거든요. 이 도요타가요, 2012년에는 약 5.5조 엔 정도, 그 수준의 매출이었는데요. 2014년 4분기에는 7조 엔을 넘었고요. 주가도요, 아주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12년 초 70달러 수준에서 2015년 4월 14일에는요, 약 138.6달러,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걸 갖고, 물론 도요타만 오른 게 아니고요. 일본의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특별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수출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가 살고 있다는 진실이냐? 진실은 아닙니다. 일본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때문에 실적 개선이 있었던 겁니다. 2012년 달러당 80엔 정도였거든요. 엔화가. 근데 2014년 아베노믹스 이후 달러당 100엔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낮아졌고요. 다시 2014년 말에는요. 그때 추가 양적 완화했거든요. 그 이후 달러당 120엔대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2012년도에 차 하나 팔면 뭐 80엔 받았다 이겁니다. 이익을 80엔 남겼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데 지금은 차 하나 팔면 120엔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 겁니까? 예, 40엔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생각납니까? 예, 우리나라 인위적인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 대기업들 먹여 살렸던 MB정부의 여러분 그 정책이 지금 고스란히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MB정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그 환율 효과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역시 일본 대기업들도 어떤 뭐 경제적인 뭐 그 기술적인 진보나 어떤 구조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환율 효과,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그거는 여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마약을 먹고 소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수출로 지금 어쨌든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그 GDP가 그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그
GDP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넛크래킹 현상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환율 효과에 기대면 안 되고 끊임없이 어떤 그 또 다른 먹거리를 창출을 위한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를 향한 이런 걸로 그 성장세를 일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대기업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정부에게 요구하면서 환율 효과를 기대해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러나 좀 못된 사고방식에 너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넛크래킹 현상이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너크래킹 현상이 빠지게 한국 경제가 빠져서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 자체들이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빠진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자기들이 지금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지금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보셨듯이 일본 증시가 오른 이유가 과연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까? 여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구동성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종합하면요. 일본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오는 것처럼 일본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거나 일본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거나 일본 기업들의 어떤 그 핵심 경쟁력이 좋아져서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모두 일본 정부가 동원한 돈의 힘 그리고 환율 효과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동원한 돈의 힘과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걸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빈약해서요. 언제든 국내외 대외적인 어떤 이 현상,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바뀔 수 있는 진짜 일본 경제의 힘이 아니죠. 이걸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본 위기의 실체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지금 일본의 주가 상승이 실물 경제 회복과 전혀 맞지 않다. 아주 큰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계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0%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 임금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이따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실질 임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디플레 위험이 있고요. 이처럼 아베노믹스 효과가 주식시장 그리고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의 힘으로, 거품의 힘으로. 하지만 실제 일본 국민들이 그 가게가 느끼는 경제 상황은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단기적으로요, 이런 수출 시장, 그러니까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환율 효과에 의한 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에 돈으로 떠받치는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자산업과 거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풍선을 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풍선을.
근데 그 풍선이 조금 큽니다. 한 집채만한 풍선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숨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쳐서요, 현기증 나서요, 못 붑니다, 불다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그 큰 경제 규모의 자산 거품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풍선의 그 숨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여러분 그 숨을 불어넣다가 힘들어가지고 현기증 나서 멈추면 지금 이렇게 거품으로 떠받치는 이 경제 구조가 완전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환율 효과가 반대로 되고 외국계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러면 원래 실력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본 주식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일본의 경제 붕괴 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39,000까지 갔던 주가가 3분의 1까지 폭락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일본 위기의 실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수출의 위기인데요. 실체인데요. 지금 일본의 수출 증가를 잠깐 좀 보면요.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들이 2015년 올해 2월에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증가했거든요. 수출액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량은요. 5% 증가하고 끝났습니다. 자,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출량도 19%를 증가해야지 맞죠. 그래야 악귀가 맞죠, 악귀가. 그런데 수출액은 19% 증가했는데 수출량은 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출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수출액은 많이 해요. 수출은 똑같이 했는데 혹은 조금 늘었는데 수출액은 몇 배로 많이 벌어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환율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달러 80엔이에요. 그때는 자동차 한 대 팔면 80엔 받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똑같이 자동차 한 대 파는데 120엔을 받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환율 효과로 40엔을 더 받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환율 효과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제 경쟁력이 향상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일본 대기업이, 수출 대기업이 어떤 경쟁력이 향상됐나? 기술력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이런 걸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본의 위기의 실체고요. 일본의 위기의 세 번째 실체는 아베노믹스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 그리고 주가 부양책 등 이 돈의 힘으로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말했던 그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요. 지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실물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해서 기간이 지속하면 일본 주식시장 역시 반드시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공적 연기금, 일본 은행이 보유한 그 주식 자산 가치, 그리고 지금 일본 가계가 약 100조 엔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들이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동반.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닥치게 될 위기입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위기라고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아직 사실로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여러분 사실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제가 참 세월호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코끝이 찡했는데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진실은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진실은 절대로 일본 경제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지금은 그 진실이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언론들에 의해서 아베노믹스가 다시 주목받고 다시 탄력받고 아베노믹스만이 일본 경제를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침몰하지 않는 진실이 드러나서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본은 끝납니다. 일본은 끝납니다. 여러분 최근 미 재무부가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에 적절한 지원 없이 통화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이겁니다. 니네 지금 돈 찍어서 돈의 힘으로 그렇게 주식 떠받치고 일본 경제 떠받치면 니네 반드시 역효과 맞을 거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야.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또한 아베노믹스의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죠. 결과가 뭡니까? 국가 부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저로 중소기업 파산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엔저가 수출 대기업엔 좋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여러분 기업들 혹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1달러에 80엔이었다 이겁니다. 물건 하나를 사는데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80엔만 주면 사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1달러에 120엔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는 80엔 주고 샀는데 지금은 120엔을 줘야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에는 좋겠지만 그 원자재를 사오거나 뭐 어떤 그 수입하거나 혹은 내수나 어떤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을 맛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기업들에게 야 돈 토해내. 너희들 우리 집 밟고 그렇게 부자 됐잖아. 1달러에 1,000원이면 되는데 1달러에 1,200원 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들 너희들 우리에게 돈 토해내.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별거 없습니다. 경제는요. 금리, 환율 이거 알면 다 끝납니다. 경제는 솔직히 여기서 다 돌아가거든요. 환율과 금리에서 다 돌아가거든요. 경제가. 거의 대다수의 경제 상황들을 환율과 금리 두 개로 다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경제만큼 쉬운 학문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엔저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 막 엄청나게 파산하고 있습니다. 아베 취임 시 대비 2.4배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또 여러분 일본 서민들 고통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1달러 80엔만 주면 뭘 사왔다고요. 지금 1달러짜리 물건 어떤 걸 사려면 예를 들어 쇠고기를 하나 사려면 120엔을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어떤 예를 들어 규동이다. 규동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서 갖고 와서 만드는 그 가격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일본 국민들에게 그걸 떠넘겨야죠. 예전에 규동이 하나에 뭐 650엔이었으면 막 750엔으로 값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 상승이 건전한 인플레이션입니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엔저에 따른 아베노믹스에 따른 그, 그 피바가지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게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체라니까요. 나 진짜 답답해요, 이거.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 별로 없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지금 뼈가 마르고 있다.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선거 때 아베가 독주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뼈가 마르고 있는데 아베가 독주했습니다. 저는 일본 선거에도 우리나라 선거처럼 모종의 조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위기의 실체 네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빚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요, 일본의 총 국가 채무가 GDP의 245%입니다. GDP의 245%.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일본의 예산 규모를 좀 보면요. 역시 2014년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100이다. 일본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어떤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이 중에 조세 수입,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57%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3%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그 이자가 재정 지출액의 10%를 웃돕니다. 이자만. 원금 상환액까지 합하면요. 정부 예산의 24.3%, 쉽게 25%를 빚값 냈습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쉽게. 일본 정부가 한 해 써야 될 예산이 100입니다. 근데 그 중에요. 빚을 내야 되는 예산이 약 40%입니다. 근데 거기서 빚을 왜 내냐? 이자를 갚으려고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빚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요. 더 쉽게. 자, 100입니다. 이 중에 50은 세금으로 걷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걷습니다. 나머지 50은 빚을 냅니다. 근데 그래서 맞춘 이 100이라는 예산 중에 원리금 상환만 25%를 거기다 써야 됩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여러분, 국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국가 신용불량자입니다. 혹은 국가 돌려막기입니다. 국가 돌려막기. 국가적인 돌려막기가 지금 여기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 돌려막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돌려막기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돌려막기 해봤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돌려막기를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끝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어야죠. 따라서 여러분,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요, 일본은 파국을 맞습니다. 현재 일본 국채의 3분의 1을 일본 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금융기관들이 이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걸 누가 사고 있어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없으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와 채권의 관계 이것도 간단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거를 아실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요. 혹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금리와 채권을 이렇게 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럴 경우 손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생기고요. 금융기관들이 어떤 국채 매입 여력이 약화됩니다. 아니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어떻게 사줍니까? 못 사주죠. 그럼 약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정부의 이 국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예전에는 이자를 뭐 1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할 때 이자를 막 30엔씩 줘야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 금리는 그에 따라서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하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요. 일본은 영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갑니다. 지금 일본이 여기 끝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본 경제. 이게 지금 일본 위기의 실체입니다. 주가 상승과 실물의 괴리, 대기업 수출이 실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환율 효과에 지금 기대고 있다는 거, 아베노믹스의 현실은 일본 서민들의 가게를 지금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엄청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빚, 여기에다 나중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일본의 복지 체계가 부를 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일 저녁에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주일 저녁에 강의가 계속 이 경제로 가고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일본의 복지 체계가 부를 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지금 이것만 갖고도 일본의 위기의 실체 4가지만 갖고도 일본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들으실 일본의 복지 체계가 부를 파멸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 지금 뉴 월드 오더가 전 세계를 붕괴하기 위해서 모종의 지금 어떤 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공감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전부터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양적 완화의 원조는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아베노믹스도요, 제가 좋은 뉴스에 기사로도 써놨지만, 아베노믹스가 처음으로 돈을 푼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풀어왔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어떤 이걸 이슈화시키기를 잘한 거죠. 예전과 다르게, 이거는 뭐 특별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슈화시킨 게 먹힌 거지.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어떤 그 일본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아베노믹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노믹스를 넘어서는 어떤 경제 정책이 일본에 있는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처럼 아주 큰 역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안으로 골마 터지고 밖으로는 화려한 포장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안으로는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베노믹스를 대체할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일본 경제는.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동안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비상구, 마지막 탈출구가 아베노믹스였단 말입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가 여러분이 보셨듯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안할 대안품이 없어요. 일본 경제. 이게 끝이에요.
아베노믹스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경제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일본 경제가 아수라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신흥국들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브릭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지금 마치 지금 지진과 화산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폭발되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의 경제가 지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지려고 그런 이 모래성이 막 이게 이렇게 막 주저앉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대환란이요.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네팔 지진으로 수천 명이, 지금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기사 보니까 앞으로도 한 4,500명 가까이 더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일본도 지금 풍전등화예요. 한국은 풍전등화를 이미 넘었고요. 여러분, 한국은 이미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중국 편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림자 금융부터 해가지고, 그, 중국 지방정부가 가진 그 부채가 얼마인지, 정말 중국 경제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국 관련된 책을, 뭐 중국은 없다, 중국은 거짓말이다, 이런 중국 경제에 관련된 책도 제법 많이 읽었거든요. 보면요, 중국 경제 정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고 해외 외신은 일본이 15년 만에 증시가 2만 포인트를 넘은 것을 통해서 일본 아베노믹스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 힘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을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가 살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안으로는 썩어가고 골마가고 이미 어떻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은 사실을 얘기하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하나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언론을 대할 때 어떤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주위 여러 가지 환경을 빗대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회복교회를 이용하십시오. 회복교회를 이용하십시오. 회복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사들은요, 제가 제목을 바꾸죠? 제목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진실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바꾸고요. 코멘트를 달고요. 그 뜻의 행간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 저는 10년간의 기자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사를 보았고 많은 기사를 썼고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쓴 기사가 10년 동안 한 일주일에 3, 4개씩 예전에 교계신문 기자할 때는 막 3, 4개씩 막 쓰고 그랬는데 하루에 그러면 10년 동안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엄청 많이 썼습니다. 제가 기사를. 글을.
기사도 엄청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가 쓰고 많이 보고 했던 것들의 어떤 노하우를 제가 집대성해서 그를 집약해서 지금 회복교회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화자찬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런 기사들, 회복교회 올라오는 이런 기사들, 사실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려고 제목을 바꾸고 코멘트를 달고 그걸 분석해서 제공하는 그 내용을요.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기사의 사실이 아닌 그 진실을 바라보는 눈들을 다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습관처럼 여러분의 이렇게 체득화, 여러분의 세포가 그 진실을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그 세포 조직이 그렇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롤 모델,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부디 회복교회 카페에 자주 들어오셔서 그 글들을 통해서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공부하시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오고 그리고 정부가 경찰 국가가 되면 회복교회 카페가 닫힙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앞장서서 여러분들 인도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아마 곧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 회복교회를 들어와서 보고는 있지만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라. 빨리 여러분들이 이 모든 노하우를 다 가져가셔서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진실과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러분을 현혹하는 그런 언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 바라보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베노믹스가 무엇인지 일본 증시가 오른 이유를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모두 저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서 이 시대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들에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침몰하지 않는 그 진실을 품에 안고 마지막 때를 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그런 이들이 제가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